리팩토링 그 두 가지를 설명하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슬라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코딩 스타일하고 리팩토링하고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프로젝트에서 많이 적용이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간결하고 읽기 쉽게 작성하는 게 좋죠.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의 어떤 러닝되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생각해 보면 러닝되는 알고리즘의 효율성, 성능하고 읽기 쉬운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프로그램을 읽기 쉽게 막 이렇게 알고리즘 풀었으면 타임 컴플렉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두겠느냐,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중점을 두겠느냐, 아니면 읽기 쉽게 하겠냐에 따라서 코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목표가 더 중요한지를 보고 이제 정하면 되는데, 요즘은 되게 다 뭐 CPU 성능도 좋고 메모리 사이즈도 뭐 우리가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프로그램을 읽기 쉬운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코딩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듈 안에서의 높은 응집력, 낮은 결합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코딩 스타일이죠. 가능하면 내가 짠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거는 밖에 오픈 안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오픈하고 가능하면 내 안에서 해결한다. 그래야 이제 그게 모듈화가 좋고 나중에 수정할 때 그 모듈이 독립적으로 이제 수정되는 좋은 모듈이 됩니다. 자, 스타일 중에 뭐 몇 가지 보죠. 변수 이름을 정할 때 꼭 의미 있는 변수는 이름을 아주 잘 줘야 돼요. 그 이름만 보고 그 변수의 의미를 알게. 근데 중간에 템포리로 쓰는 변수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뭐 입력받아서 캐릭터 하나 저장하거나 아니면 좌표값 하나 저장하거나 예외 처리할 때 예외 코드들, 그 다음에 그래픽 뭐 이미지들, 그 다음에 뭐 객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스트링 아웃풋, 스트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임시로 저장하는 거는 복잡한 이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냥 임시니까 아무 의미 없게. 근데 교과서에도 보면 우리가 캐릭터 스트링, 캐릭터 하나 넣는 거는 C나 뭐 D나 이런 거고, 스트링 넣는 거는 S로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딱 그 글자만 보면 아, 이거는 예외에 대한 익셉션을 얘기하는 거구나. 요거는 객체를 그냥 저장한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최소한의 그런 이름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인터 같은 거. 포인터 같은 거는 뭐 되게 의미 없는 거는 P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이름만 보면 아, 이게 무슨 타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그걸 이제 헝가리안 노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식의 이름을 타입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윈도우 같은데 MFC 같은데 보면 멤버 함수의 어떤 클래스 안에 어떤 멤버 함수 같은 것들 정할 때도 뭐 멤버 함수는 뭐 F로 시작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또 클래스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는 뭐 언더라인으로 시작해서 뭘 한다든지 뭐 이런 명령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헝가리안 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헝가리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하고 똑같이 앞에 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우리가 되게 이름을 first name 이름을 뒤에 놓잖아요. 그죠? last name을 먼저 놓는데 그런 것처럼 헝가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이제 앞에 그 패밀리 네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가문의 사람을 알 수 있는데 헝가리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을 정할 때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거꾸로 불리게 이렇게 서버 이름에 거꾸로 된 형태의 패키지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가 있는 루트 이름은 그 패키지의 목적과 용도가 다 잘 나와 있게, 이게 IO에 관한 건지 네트워크에 관한 건지 뭐. 패키지의 새 버전의 이름 붙일 때는 전 버전과 호환성이 있다면 같은 이름, 예를 들면 뭐 IO 같으면은 뭐 뒤에 버전 이름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입의 이름, 스트럭처 같은 것 또는 클래스 다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런 타입의 이름은 앞에 대문자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 보면 클래스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대문자로 시작하고 소문자로 쓰는 거는 그 안에 그 멤버 함수 같은 거 쓸 때 멤버 함수는 소문자로 써요.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같은 거 쓸 때도 되게 소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명사를 이용한다. 대부분 아마 클래스 이름은 명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름은 뒤에 ABLE, 뭐 runnable, 뭐 또는 뭐 displayable,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함수들의 묶음을 인터페이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인터페이스는 뒤에 ABLE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고 단어가 이제 두 개가 겹치면 앞에 거는 소문자, 뒤에 거는 대문자 그런 식으로 여기 지금 단어가 겹치면 다 뒤에 있는 단어 시작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메소드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면 대문자로. 그래서 메소드의 호출과 생성자의 호출을 구별하기 위한 거는 이제 생성자는 되게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대문자로 시작하게 하고 메소드는 소문자로 하는 게 구별하기가 좋죠. 그 다음 메소드의 이름은 가능하면 동사, 뭐 get, set, 그죠? 그 다음에 이 메소드 중에 무슨 값을 체크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건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앞에 is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뭐 is full, 뭐 is null,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메소드 이용해서 다른 타입의 자원을 접근하는 거, get.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하려는 거, set. 앞에 그걸 붙여놓으면 아 이거는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의 값을 얘가 변경하는 거구나 아니면 읽기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은 첫 문자는 소문자로 쓰고 연속되는 단어에 대문자 쓴다.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은 명사로 한다. 객체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 뭐 객체가 이게 여러 개가 모여서 객체 어레이로 된다. 그러면 뭐 스튜던트 그러면 스튜던트하고 s 붙여서 객체 어레이로 만드는지 아니면 객체 집합 뭐 벡터라든지 아니면 링크 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다 복수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로컬 변수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구별하기 위해서 this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set 메소드의 파라미터를 넣을 때 set 메소드는 분명히 어떤 값을 집어넣으니까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 그 파라미터를 이름을 정할 때도 뭐 별다른 이름을 쓰는 것보다 그 타입의 이름 중에 뭐 앞에 A를 붙이거나 더를 붙여서 그 타입의 이름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의 이름은 대문자로 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다가 전부 다 상수만 대문자로 쓰는 어떤 이름이 나왔다. 그럼 분명히 컨스턴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뭐 call by reference로 넘기는 건 똑같은데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포인터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포인터를 가지고 컨텐트를 쓰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Y나 X가 불른데서 어드레스만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call by reference로 그 부른 쪽에 있는 값들을 핸들링 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익숙합니까? 왼쪽 겁니까? 더 오른쪽 겁니까? 이제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객체지향 쪽은 대개 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은 call by reference라도 이렇게 포인터를 핸들링 하는 것보다는 그냥 reference 타입으로 넘겨서 이쪽에서 조작하고 그 조작된 게 메인에 영향을 미치도록 레퍼런스 이용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제가 자료구조 이번 학기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어떤 자료구조의 어떤 함수를 얘기해서 여기 보이드하고 분명히 여기서 뭔가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는데 왜 보이드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런 레퍼런스를 잘 익숙치 않아서 그러는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리턴 값을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다음에 자료형. 예, 요거는 지금, 예, 요게 지금, 큐에서 하나 빼가지고 넘길 때 좀 안전하게 캐스팅을 해서 이게 꼭 오더 타입이 돼야 된다는 걸 캐스팅해서 안전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속이 길어지면 이 오더 타입의 이 밑에 있는 상속 값들도 많이 뭐 나올 수 있고 꼭 오더라는 탑을 넘겨주기 위해서 여기다 캐스팅하면 좀 안전한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거형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뭐 컬러가 제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레드는 1이고 그린은 2이고 블루는 3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컬러 값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열거형을 비교할 때 그럴 때 이제 잘 비교를 하고 고객 열거형에 넘지 않게 그 값을 이제 열거형 경우 되게 인티저로 값이 대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과 수식에는 제어 흐름을 나타내는 구조에서는 수식을 사용함보다 블록 문장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if then else 구조에 되게 이제 그 블록화되고 그 예, 괄호를 이용해서 오퍼레이션 순서를 명확히 한다. 이거는 뭐 오퍼레이터가 여러 가지 뭐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막 이렇게 복합돼 가지고 그 수식이 길어지면 그 오퍼레이터의 순서를 좀 잘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게 그 뭐 예를 들면 근해 공식 같은 걸 이렇게 길게 하면은 괄호를 안 쓰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괄호를 해서 구별해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잘못됐는데 지금 여기 A하고 B가 이게 둘 다 객체라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뭘 비교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객체야. 그 객체의 내용을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객체가 같은 객체를 의미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까? 동일성을 물어보는 겁니까? 그렇죠. 동질성을 물어보는 거죠. 이게 같으냐를 물어보려면 어떻게 되죠? 이 내용이 같으냐? 이 안에 있는 변수가 다 같고 뭐 이러려면 이퀄을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거꾸로 됐어. 동일성을 체크할 때는 이제 요걸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할 때는 요 이퀄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류 처리는 그 파라메타를 넘기고 이럴 때 그 파라메타의 그 범위 같은 거 또는 파라메타에 넣을 값이 들어왔을 때 이럴 때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이럴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파라메타의 안전한 디폴트 값 지정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제 오류 처리를 위해서 이제 스로우 문장을 써서 에러를 넘기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이제 이런 익셉션 처리에 대한 거를 잘 안 쓰면 프로그램이 막 섣버리죠. 근데 스로우 문장을 써서 익셉션 처리하면 익셉션 핸들링 하는 쪽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섣버리는 그런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익셉션 됐을 때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런 게 오류 처리할 때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코드 문서화는 커멘트 다는 거. 그러니까 커멘트를 달 때 우리가 따라야 될 규칙은 이미 코드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뭐 예를 들면 i는 i 플러스 1인데 옆에다가 커멘트하고 i 인크리먼트 이거는 코드하고 중복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쓸 때는 고유의 코드가 왜 그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코드 밑에 깔린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커멘트는 달지 말고 간결하게 가능하면 코드 읽는데 방해되는 커멘트도 되게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주석 한 줄 쓰고 코드 한 줄 쓰고 주석 한 줄 쓰고 코드 한 줄 쓰고 이러면 코딩 읽는데 방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은 한 군데 모아서 쓰는 게 좋고 가능하면 헤더 커멘트를 잘 다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개발자 됐을 때 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읽기 쉽게 하려면 헤더 커멘트에 내 프로그램의 중요한 변수는 뭐고 중요한 함수는 뭐고 이 프로그램 뭐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처리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내 이름을 써놓으면 그 프로그램 있는 사람이 읽다가 모르면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하겠죠. 근데 그것만저도 없으면 굉장히 프로그램 읽는 데는 어렵습니다. 자, 거기까지